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은 범죄자 하면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남자, 여자 아니면 생김새가 진짜 고약하게 생긴 사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올린 범죄자는 대충 몇 살입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젊은 나이 혹은 이제 막 중년으로 접어든 그런 나이대를 떠올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3년에 범죄 통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나이 어린 10대 그리고 노령층 인 50대와 60대의 범죄 건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10대 범죄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004년도에 비해서 10대 범죄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금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지금 이 조사 연구가 시행된 기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2004년부터 2013년도 사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10대 범죄의 이제 그 증가 추세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된 부분. 예컨대 소년법이 개정이 돼서 10살, 11살까지 지금 처분의 연령대로 포섭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연령대가 넓어져서 증가한 이런 이제 부분도 틀림없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년범죄에서 10살, 11살 뭐 정도가 차지하는 이런 비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절대 다수도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유달리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이 또 증가하는 그런 이제 통계치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이 처하는 환경이 10년 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성범죄 같은 것들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 그래서 음란물의 어떤 그 보편화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정의 보호가 철저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제재가 가능하겠지만 예.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또 모바일에서 뭐 음란물이나 폭력성 등 이런 게임들과 아이들이 접촉할 시간들이 많아져서 사실 부모님의 보호에 놓여있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밤을 새면서 지금 이런 자극물에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뭐 가정에 보호가 있다 그래도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보세요? 교수님? 예, 전화가 지금 끊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를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통계를 보고서 상당히 놀란 것이 5, 60대의 범죄 건수가 폭증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5, 60대의 범죄 건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 물론 범죄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이 만일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사회구조와 또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다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이 교수님. 네네. 예, 예. 근데요, 가정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네네. 스마트폰을 뭐 보호를 한다고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폭력물 보는 거 어떻게 못 보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그게 이제 감시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그 감시가 전통적인 감시로는 불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랜덤 채팅에 의해서 이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예.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성을 매수하거나 그것이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범죄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제재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부모가 24시간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 상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처럼 지금 제한적으로 함정 수사를 이제 허용한다거나 했을 때 앱상에서 이제 불법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위화감, 그러니까 경찰이 언제든 나를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위화감을 느끼면서 지금 그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상당 부분 좀 제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대들이 충동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걸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것도 사실일까요? 그런 부분은 뭐 지금 ADHD의 이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ADHD면은 이거는 과잉 행동 네, 저거잖아요. 과잉 행동 예. 중력 결핍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충동 조절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부분은 전문적인 개입 같은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예. 그리고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양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늘상 폭력적인 자극적인 게임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의 뇌기능 발달이 굉장히 미숙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갑자기 그 영국 번슈타인이라는 그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 네. 사람 그 연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 언어도요 기계적 언어와 유기적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적 언어에 많이 노출돼 있는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생활에 적응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네.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면 5, 60대 범죄가 늘어나는 건 이건 뭡니까? 5, 60대는 일단 우리 사회가 노령 사회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예. 인구의 12%가 노인들인데요.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가 늘어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 이제 50대의 인구 비율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 증가 추세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보면 지금 이 50대, 60대가 차지하는 어떤 현실적인 환경, 예컨대 IMF 이후에 이제 그 재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아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결과 지금 뭐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50대, 60대가 된 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여러 가지 재산 범죄나 또는 뭐 사회적인 박탈감으로 기인한 여러 가지 뭐 음주에 기인한 폭력 행위 그리고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강력 범죄들로 이어지는 이런 건수들이 지금 늘어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근데 60대는 그러면 똑같은 이유에서 늘어나나요? 60대 범죄 건수도요? 60대도 지금은 상당 부분 지금 건강한 노인들이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대, 60대는 거의 비슷한 추이로 지금 재산 범죄도 늘어나고 또 흥미로운 것은 성범죄도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60대 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난다고요? 네,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노인들이 이 건강을 좀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박탈이 된 채 그것이 결국은 비행이나 불법행위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볼 때 50대 이상을 고령층이라고 보는 건 맞습니까? 지금 이제 워낙이 지금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예. 지금 뭐 그래서. 60대도 여전히 장년층인 분들이 많죠. 예. 아니 이게 갑자기 그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근데 네. 이 50대 60대 그러니까 50대의 범죄는 주로 소위 말하는 경제적 측면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50대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어서의 경제 구조가 조금 바뀌면 좀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사회적 것입니다. 안전망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들이 아직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원기왕성한 그런 이제 체급 조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회가 박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재산상의 결핍 그리고는 또 여러 가지 그 인정을 못 받는 데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폭력이나 재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5, 60대의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은 술 문화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지금 이 술 문화가 너무 관용적이다 보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엇인가 좀 계도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이 노령 사회에서 사실 돌이키기에는 어려운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5, 60대가 인격이 형성되는 그 시기, 저도 5, 60대입니다만 그 시기는 우리나라가 막 발전을 시작할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낙후된 아주 못 살고 낙후된 그래서 인프라도 굉장히 미비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격 형성이 되는 그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 것과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지금의 젊은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화권 내에서 생활을 했고요. 뭐 발전 개발 중심의 그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심성의 이제 좀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측면들은 틀림없이 존재하죠. 예. 뭐 평생을 경쟁에 내몰리는 그런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더군다나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아닙니까? 50대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경쟁은 저도 돌이켜보면 평생 경쟁하다 산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교수님 우리나라 남자들이요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휴식을 잘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빨리 어디 가든지. 예? 네네. 그래서 유일하게 앉아가지고 휴식하는 게 뭐냐면 술 먹으면은 어디 가야 된다는 거 잊어먹거든요. 예? 그렇죠. 이 비극이에요 이게. 네, 음주 문화도 뭐 영어 활동을 달리 할 방법이 없죠. 없으니까. 예.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사소한 폭력 행위 이런 것들로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참. 뭔가 좀 이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좀 사소한 충돌 같은 것들을 줄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도 좀 여유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벤치에 앉잖아요. 그럼 빨리 어디를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지금 흐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뒤에 창문 봤는데 아직 이 상암동 이쪽에선 비는 안 오고 있는데요. 목말라 있는 중부 지역, 녹조가 퍼져 있는 한강과 낙동강 이런 4대강 등에서도 좀 충분한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장맛비도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죠. 그리고 지금 3개의 태풍이 연달아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비는 반갑지만 하지만 또 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자, 올여름 장마 태풍 전망해 보겠습니다. 기상청 통보관 출신이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김승배 홍보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마가 시작이 됐다. 근데 말이에요. 네. 뭐 올해가 마른 장마다 이게 아니고 장마 때 비가 제대로 오는 시기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1년 중에 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가 이제 장마 때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모양이에요. 6월 말부터 한 7월 말까지 한 달 정도가 이제 장마 기간인데 통상 예. 그때 1년에 내릴 비의 최대 많은 곳은 뭐 한 반절 정도가 이때 내리거든요. 그런데 작년 장마 때 남쪽만 좀 비가 내렸고 예. 중부지방 안 내린 그 후유증으로 지금 가뭄이 극심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번 장마전선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장마전선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경남, 남해안 지방에만 좀 비를 많이 주고 중부, 서울 중부는 그냥
찔끔 내리다 마는 정도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네. 아니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장마 때 네.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비가 찔끔 오다 보니까 아예 기상청에서 장마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말해요. 예? 네.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또 비가 엄청 오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기후 변화 이제 요즘 기후 변화 말 하잖아요. 그런 어떤 전형적으로 나타나던 현상들에 이상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상청이 수년 전부터 장마가 언제 시작했다, 언제 끝났다 이런 거 의미 찾는 게 그런 그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철 이때쯤에 나타나는 기상 현상 하나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봄과 여름 사이에 장마라는 한 짧은 시즌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게 이제 영향인데. 비가 이번 장마에서 올라왔을 때 좀 와줘야 되는데 중부지방도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많이. 그렇군요. 많이 비가 안 온다. 근데 남부지방엔 비가 많이 왔나요?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하고 경남,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올 때 내리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예. 저 경남 남해안에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한 120.5mm가 내렸고 어제 94mm 또 전남 남해안에는 딱 50mm 이상 비가 내려서 상당히 흡족한 양이 왔죠. 예. 그게 장마 전선이 조금 더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예. 우리 중부지방 그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한기 느끼잖아요. 그런 어떤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면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 태풍 3개가 이게 밀고 올라오면서 이 장마 전선이 지금 남해안까지 올라왔고 제주도 부근까지 온 상태인데 조금 더 올라왔으면 하는데 아마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가 이 장마 영향 받는 기간인데 서울, 경기, 이 강원도는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중부에는 비가 좀 더 와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죠? 네. 예. 예, 말씀하시죠. 네, 이제 그런 때 이제 그래서 이번 장마 올해 이제 기간 중에 지금 작년부터 부족한 강수량을 메우기 위해서는 올해 원래 내리던 통상 내리는 거 플러스 모질했던 거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지금 많이 부족한데 9호 태풍이 뭐 이런 때 또 뭐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태풍이라도 와주면 그때 이제 유일하게 비 공급받을 수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나라 오지 못할 것 같고요. 대만 동쪽 지나서 중국 쪽으로 상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풍으로 인해서도 큰 그렇게 태풍이 가져다주는 고마운 비, 뭐 그 영향도 적을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나온 예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슈퍼 태풍이 올해 올 수도 있다 이런 예보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 10월 초까지 태풍 영향을 받는 시즌 기간인데요. 총 한 2개 내지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이건 간접이건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 이 9호 태풍도 아마 간접 영향은 분명히 줄 태풍으로 기록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2-3개 정도 영향을 주는데 지구온난화 추세 속에서 전체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여름철 공기가 따뜻해지는 추세거든요. 원래 따뜻한 여름이었지만 이제 그게 더 따뜻해진다는. 또 태풍의 에너지는 따뜻한 바닷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수온도가 지금 이 태풍의 발생 구역의 해수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30도가량 되거든요. 통상 태풍은 한 27도 이상의 그 더 따뜻한 바닷물에서 발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그런 그 태풍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부근에 오면 통상 태풍의 위력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만큼 공기가 차가우니까 태풍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구온난화 속에서 한반도 주변에 기온이 높아진 추세거든요.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우리나라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 그건 꼭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올해는 그리고 유난히 더울 것이다라는 예보도 있었는데 그 예보는 아직도 유효할까요? 그거는 뭐 유난히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우리나라 더운 계절인데 올해가 뚜렷이 그렇게 유난히 뭐 100년 만에 가장 더운 이런 그런 나타날 과학적 근거는 없고요. 통상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나타나는 그 정도의 무더위 이런 게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엘니뇨라는 현상이 지금 저쪽에 있는데 그거와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의 어떤 더위와 연관성 이런 거 뚜렷이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태풍, 슈퍼 태풍이 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언제든지 예. 우리나라 부근에서 통상 오면 세력이 약해져야 될 태풍이 예. 아, 지구 온난화 속에서 그런 그 태풍으로서는 견딜 만한 그런 기온들이면 그대로 힘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김승배 홍보실장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지금 8시 32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서울 시내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속도 내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 영동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올림픽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다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그나마 내부순환로의 소통 상황이 좋은 편인데요.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데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다시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만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거의 전 구간 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도심 쪽으로는 오금교부터 양평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인민눈이 이게 좀 그래요. 예. 근데 이 예. 별명을 갖고 있는 정대세 선수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대표팀으로 뛰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 J리그로 복귀하네요. 예? 예, 이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은 나지는 않았는데요. 예, 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일제히 이 수원 삼성과 J리그 시미즈 에스펄스가 이 정대세 선수 이적에 합의를 봤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이 수원과 부산의 경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 일요일 경기가 이 정재세 선수의 고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결국은 이 정재세 선수가 이제 돈을 택했다라고 보는데 수원이 정재세 선수의 이적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 시미즈 에스펄스가 이 정재세 선수에게 현재 연봉의 2배 이상을 제시를 했고 이 정재세 선수가 이 수원에 계속 이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정대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뛰어난 활약을 보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좀 부침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조금 골 소식을 자주 전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프로야구 얘기인데 비 왔죠 어제. 그래서 두 경기만 열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경기가 기아하고 넥센, 롯데하고 LG전이었었거든요. 어제 기아가 넥센을 3대1로 이기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선발 임준혁 선수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는데 이 마무리 윤석민 선수가 8회에 마운드에 올라서 2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기아를 4연패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렇군요. 롯데도 LG를 한 점 차로 따돌렸는데 경기 내용이 아주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7대6으로 롯데가 승리했는데요. 롯데가 잘했다라기보다는 LG가 훨씬 더 못해서 롯데가 승리하게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롯데하고 LG 어디 다 수비에서 실책이 많았습니다. 이 평범한 뜬공을 잡지도 못했고요. 또 악송구가 계속 나왔고 주자 견제사, 송구 실수가 거의 매이닝 나왔거든요. 롯데가 17안타 몰아치면서 7득점에 그쳤고 LG도 안타 16개나 쳤는데 6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또 소프트뱅크의 이대호 선수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홈런 쳤다 그러죠? 예, 어제 이 라쿠텐전에서 12경기 만에 홈런을 추가했는데 시즌 18번째 홈런이고요. 어제 이 기록이 1타수 1안타 볼넷 3개였습니다. 1타수였다는 것은 그 이후에 볼넷이 3개였기 때문에 홈런 맞고 난 뒤에 이 투수들이 승부를 피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렇군요. 광주 유니버시아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계속 메달 따고 이틀 연속 1인 모양이에요. 아유, 잘하네요. 예,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만 금메달 9개 추가하면서 이틀 연속 종합 1위를 지켰습니다. 현재 금메달 19개인데요. 2위인 일본과의 금메달 격차를 6개를 훨씬 더 벌려놨고요. 양궁에서 김종호 선수 어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역사의 눈으로 세계 뉴스, 아니 우리나라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히스토리 뉴스인데요. 오늘도 전우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열리고 있잖아요. 네.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게 대학생들의 원래는 저건데 출전 자격이 19살부터 27살까지라서 얼핏 보기에는 30대도 나가나? 그게 좀 늑수그레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메달 소식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포츠 얘기를 그래서 좀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스포츠의 기원, 뭐 마라톤 이런 것도 이게 다 전쟁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전부 전투행위죠. 그죠? 사실은 이제 근대 올림픽 창시되면서 고대 종목들을 재편해서 집어넣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근대 5종이거든요. 이 종목이 뭘로 구성되냐면 승마, 육상, 수영 그리고 이제 사격, 펜싱 5종목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달리다가 물이 나오면 이제 말을 놔두고 헤엄쳐서 건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두 다리로 달리고 적을 만나면 총을 쏘고 총알이 떨어지면 칼싸움하는 전투의 전체 과정을 스포츠로 요약한 건데요. 육상이니 수영이냐는 가장 기본적인 종목들 그리고 양궁, 사격, 뭐 펜싱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전투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전투 훈련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거기에 순수하게 전투적 의미가 없는 이제 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구기 종목 정도.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유니버시아드 대회든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아주 평화로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용어도 사실은 뭐 이겼든
이겼다 졌다 정도가 아니라 무슨 뭐 격파 아니면 이제 뭐 출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무슨 전차 군단 뭐 예. 축구할 때도 예. 이렇게 했었죠. 근데 사실 스포츠와 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실제로 스포츠가 정치적 전쟁의 대리전이라는 대리전을 띠는 경우도 흔하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뭐 전쟁에서 이 비롯됐다 뭐 이런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게 아닌 것보다는 그거죠. 사실은 그거죠. 이제 올림픽 네. 경기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제우스 신, 올림푸스 산의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진짜 전쟁을 쉬고 가짜 전쟁을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대행이었던 것이고요. 전쟁 자체를 뭘까 충격 폭력성을 좀 완화하기 위한 대리전이었다. 그러니까 정치가 스포츠와 결합된다는 얘기는 정치가 곧 전쟁의 좀 평화로운 해결 수단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축구의 기원도요. 예, 상대편의 해고를 차면서 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페인 점령에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물리쳤던 영국인들이 네, 맞아요. 그 스페인 점령자들의 해고를 차면서 놀기 시작했다. 축구가 이런 그래서, 얘기가 있죠. 예. 사실 축구도 그런 거 보면 살벌한 예. 기원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역사의 스포츠나 운동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군사 훈련적 성격을 지니는 이제 신체 활동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그러니까 뭐 승마, 격구, 활쏘기, 씨름, 활쏘기 이제 돌싸움. 예, 이런 것들. 돌싸움. 석전이라고 불렀는데 20세기 초까지도 돌팔매질하면서 그러면요. 서울에서는 1902년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맞으면 사람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매년 수백 명씩 죽었습니다. 야, 그건 전 박사님 스포츠가 아니죠, 그거는. 아니요, 그래도 그거는 살벌하네. 고대 스포츠 같은 거 보면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림 벽화로도 남아 있곤 한데 예. 권투나 레슬링 같은 경기들이 무슨 뭐 요즘 글러브 같은 거 없이 보호장구 없이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했고요. 상대방이 죽을 그렇죠. 때까지. 예를 들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글래디에이터 그 그렇죠. 영화. 예. 그것도 따지고 보면 스포츠거든요. 그게 무슨 전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대의 스포츠는 사람 목숨 걸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좀 살벌함 내지는 이제 저희가 군사 훈련과 관계없이 그 자체 목적, 심신 단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목적을 이동시킨 것이 이제 근대 스포츠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런 것들은 돌팔매라고 그러죠. 아니, 돌팔매가 아니라 돌싸움. 돌싸움. 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폭력성 또는 이제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실 스포츠가 부상을 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또는 이제 유희적 목적으로 진행됐던 것은 1880년대 서양인들이 이쪽에다가 학교 세우면서 그러니까 배제학당이나 뭐 이화학당이나 이런 데 초창기부터 이제 이때부터 스포츠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YMCA 야구단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렵의 야구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뒤죠. 한 10여 년 뒤에. 10여 년 뒤에. 20년쯤 뒤네요. 1907년 8년 요 무렵에 그렇군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아하. 그 뭐 옛날에 배양전, 양배전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거의 시작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스포츠와 운동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는 원래 전쟁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것이 운동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때부터는 건 완전히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보편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배제학당, 이화학당 같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몇 개 안 됐으니까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사람도 이거를 이제 체력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육 목표로 인정하게 된 것이 1895년에 이제 교육입국 조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체를 육성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덕체지의 육성. 덕체. 네.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이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바로 생긴 것이 이제 소학교들인데 1895년부터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네. 소학교들에서 이제 체육 과목이 들어가서 주로 그 당시 도구가 변변치 않았으니까 체조, 달리기 이런 정도의 이제 간단한 육상 체조 경기 종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체육이 좀 일반화하기 시작한 시초라고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가 이 체육을 긍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또 한 10여 년 이상 걸렸죠. 그러면 그때 당시 체육이란 건 어떤 거였을까요? 체조 이런 거 가르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188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서양인이 멜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제 그 종로 수성공원 자리에 민겸호라는 사람 집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이모군란테 이제 피살당하거든요. 그 집을 왕실에서 내려줬어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입주하자마자 처음 한 것이 마당에 테니스장 만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집이 컸으면 마당에 테니스장을 세워요? 만들어서 아마 자기 이제 중국인 통역하고 같이 테니스를 쳤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서양인들 외교관이나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18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이제 그런 테니스 경기가 굉장히 흔했고요. 정동 지금 분수대에 있는 자리 인근 그쪽에도 이제 서양인들을 위한 공공 테니스장이 있곤 했었죠.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고종이 그 자리에 직접亲临해서 구경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구경을 테니스 치는 거 하다가 고종이 그랬다고 합니다. 귀빈들이 저렇게 힘든 일을 안의 것들을 안 시키고 왜 땀을 직접 흘리면서 직접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말은 점잖게 했던 것이고 당시 많은 이제 양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역시 오랑캐는 할 수 없다. 저렇게 힘든 일을 아래 것들을 보내줬는데 안 시키고 지들이 직접 한다고. 일과 이제 운동이란 차이, 노동과 운동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던 그런 문화가 이제 1890년대, 처음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도 그냥 오래 지속이 됐던 거죠. 제 몸속에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별로 운동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요, 그 운동회 있잖아요. 운동회. 학교 운동회든 하여간 그런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건 아마 학교별 운동회는 1880년대 그 서양식 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기록은 안 남아 있는데 기록상 이제 그 개별 학교 내에서의 운동 경기가 아니라 좀 경기. 이제 경쟁의 성격을 띤 그런 경기 대회가 열렸던 것은 1896년 관립소학교 연합운동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연합운동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처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달리기 하고 이런 거 했겠죠? 종목이 좀 굉장히 재미있어요. 일단 2인 삼각, 달리기, 높이뛰기. 2인 삼각이 그때도 있었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그게 모든 선수들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인부, 소인부로 나눠서 합니다. 키 순서대로. 달리기는 키 큰 사람 따로, 키 작은 사람 따로 해가지고 별도 시상을 하고. 키 크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 뛰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제 어떤 운동회 식상에 장식으로 걸리는 것이 있어요. 만국기라고 하는. 만국기. 그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만국기를 내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제 올림픽이 시작된 다음이고 하니까 이제 스포츠 경기가 단순히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일종의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경기라고 하는 자의식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스포츠 경기만큼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 국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뛴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 경기만큼 사실은 이제 애국심을 자극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항상 한국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정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뉘고 이념에 따라 나뉘고 정치 지지 정당에 따라 나뉘고 다 나눠져 있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게 이제 한일 월드컵 같은 거잖아요.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스포츠 경기는 한편으로는 이제 신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애국심, 국가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마당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 옛날에 그 운동회 같은 거 하면 한복 입고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거리적거려가지고 그게 제대로 뛸 수 있었을까요? 한복이 굉장히 좀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런 면들이 있어요. 집 마당도 그렇고 복장도 그런데
좀 걷어 올려서 질끈 묶어버리면 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또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도 이제 스포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스포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송기정 선수인데요. 그죠? 이 마라톤 뛰면서 이 국기를, 일장기를 딱 뜯어내는. 예? 그거는 그야말로 전설이고 신화죠. 그렇죠. 이제 잊지도 않았던 사실을 이제 만들어낸 얘기고. 그런가요? 그게? 본인은 이제 끝까지 일장기를 달고 뛰었고 시상식에 올랐죠. 나중에 이제 신문에 보도할 때 조선중앙일보에서 그 일장기 부분을 뭉개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른바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손기정 선수가 귀국사만 못했을 거죠. 그냥 독일에 좀 계시다가 나중에 광복한 다음에 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손기정 선수 진짜 민족적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는 스포츠, 민족적인 의미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스포츠의 민족적 의미를 담기 시작한 것은 1905년경부터였던 것 같아요. 울산의학 이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스포츠라기보다는 좀 각급 학교에서 운동 체육 시간에 뭘 하냐면 집총 훈련을 해요. 집총이요? 예, 총을 들고 요즘으로 좀 교련에 해당하는 걸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즘 교련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때만 있었죠. 80년대 정도까지요. 대학교 때까지 교련이 있었던 거 보면 참 진짜 현대적 개념으로 치면 교련에 해당하는 걸 하는데 나라가 이제 망해간다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이제 그 군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군사 교육처럼 돼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체육 교육이 군사 훈련 비슷하게 돼버리고 나아가서 이제 체력이 곧 국력이다라는 개념. 이제 우리 조선인이 스스로 강해져야 독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무렵부터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까지 쭉 지속이 되는데 다만 일제강점기에는 공개적으로 뭐 이것이 민족의 힘이다. 체력을 길러야 독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좀 은유적으로 은밀하게 좀 숨겨서 그런 생각을 좀 감추고 이제 체육에 임하는,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독려하는 정도였고요. 일본도 또 공식적으로는 대놓고 조선인들은 체력이 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체육 교육을 좀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그런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Forced to work라는 게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저희 YTN 영어 캠프에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본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하고 터키가 한일 관계보다 더 나쁘더라고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리스를 하나 알았는데 그 독일 유학은 아주 걔가 터키라면 아주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요. 오스만 터키 시절에서부터 이제 1차 대전 당시에 그리스 독립하고 또 터키가 공화국이 만들어질 때부터 나타났던 갈등이 있고 엄청나게 오래 식민지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일을 가는데 어쨌든 스포츠나 스포츠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한일전 이것도 딴 건 다 져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근데 이 스포츠 축제 보면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스포츠 중에서도 마라톤하고 축구에 특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다 일본한테 졌어요. 근데 축구하고 마라톤만은 일본한테 이겼어요. 조선 사람이. 근데 생각해보면 좀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종목이 돈이 안 드는 공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돈이 덜 드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닭국이 몰려갔거든요. 현대 스포츠가 이제 생활의 일부로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피파 회장이 불명예 퇴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이제 온갖 이제 비리의 가능성 뭐 이런 문제들이 보는 스포츠와 이제 하는 스포츠를 분리된 점이어서 현대 사회에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빠다. 오빠다.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빠져볼래? 오빠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잊었던 나의 꿈.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평생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채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YTN 라디오에서 주최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아시죠?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17일이 접수 마감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스튜디오로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진행 중에 자꾸 문의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참가 자격이나 내용 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웹사이트 ytncamp.com ytncamp.com이나 전화 02-723-0550 전화 02-723-55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나이만 어리면 저도 여기 한번 가고 싶은데요. 자,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